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간호관리학 공부는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학교 다닐 때 관리라는 거를 해보지도 않았었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간호관리학 그러면 관리라는 느낌이 행정 파트의 개념, 경영 파트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낯선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간호관리학이에요.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수를 보게 되면 그 단원별에서 보시게 되면 간호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세계사, 한국사 이 부분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0문제 이상이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해보다는요 단순 암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도 너무나 많고 단순하게 막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이 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어. 간호사라는 게 뭐예요? 간호의 역사 이야기예요. 간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문제가 최근에 2년 동안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강의에서는 확 줄였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우리가 관련되는 간호관리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간호단위 관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빈도수가 이 부분에서 줄어든 만큼 이 부분에서의 출제 빈도수가 늘어났겠죠. 물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윤리 강령도 있고요. 또 법적 의무, 간호사의 의무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전문직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3개를 합쳐서 한 챕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에서 그나마 제일 적게 나오는 게 통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5문제 정도 이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과 똑같이 모의고사 6회와 12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를 이용해서도 좋고요. 또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인강에 질문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학원의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빠른 날짜에 답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요. 우리 간호 역사 부분에서 그나마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죠? 나이팅게일이요. 그쵸? 또 나이팅게일 알면 또 바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 누구죠? 패닉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간호사의 신앙은 사명을 흐리게 하기에 갖지 않는 게 좋다. 아니죠. 간호사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틀렸고요. 간호사업은 종교적이어야가 아니고 간호사업은 종교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종교적이어야 된다. 이게 맞고요. 또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 뒷문장을 앞에 1번 문장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2번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꾸시면 옳은 문장이 되고요. 간호사의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면허 제도를 나이팅게일은 반대했죠. 그쵸? 그러면 면허 제도를 찬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패닉이죠. 그거 구별하셔야 되죠.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죠.
간호사는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며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그쵸? 뒷문장.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아니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설명에 갔어요. 근데 딱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그렇죠? 앞뒤 문장 바꿔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고 사명인 거고, 그 다음에 양보할 수 없는 주의 독트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을 간호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한 것이고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존중돼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이지 의사는 아니다라는 거고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패닉은 간호사는 누가 관리해야 된다? 의사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를 주장했고요. 면허 등록을 반대한 건 나이팅게일, 찬성한 거는 펜윅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머스트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래서 제가 특히 간호 역사를 정리할 때 세계사 부분은 거의 다 뺐어요. 그렇지만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스킵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사에서 특히 한국사와 관련된 거는 법령이 바뀌면서 뭐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에다 몇 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보건의료 정책이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어요. 1번 지방위생 담당부서나 보건원 제도 등을 통해서 관주도의 활동은 전염병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 자, 관주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거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일제시대는 관주도가 한 거는 모자보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거는 언제다? 1914년 꼭 외우셔야 돼요. 최초. 그래서 간호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파 규칙, 간호부 규칙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답은 2번입니다. 민간보건 간호활동과 모자보건 사업은 일본 의료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아니죠. 민간보건활동 모자보건 사업은 일본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을 대우한 게 아니죠. 의사만 존중을 했어요. 대우해줬고 나머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인들은 평가절하가 됐었죠. 간호 전문직의 발전도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봉중보건 사업은 24년 보구여관에서 시작된 보건사업으로 로젠버그와 한신강이 가정방문을 해서 육아법 등을 교육했다. 자, 어디가 틀린 문장일까요? 24년 보구여관, 로젠버그, 한신강? 자, 보구여관이 아니죠. 어디서 했죠? 태화복지관. 그쵸? 그래서 태화복지관, 태화여자관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 태화복지관에서 보건사업을 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태화여자관이라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더 맞겠네요.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 지배기의 간호는 간호사업의 순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때 의사 외의 보건의료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 중심으로 다 구조부터 설계가 됐었던 거고요. 세 번째 때는 꼭 기억하시라고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권위적인 의료 제도였었죠.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간호사는 보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간호 전문직의 발전은 어려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일제에 의한 공공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선교 간호사에 의해서 민간보건 활동들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특히 땡 밑에 있었죠. 선교병원이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했고 로젠버그에서 태화여자관 동그라미 하세요. 태화여자관에서 이루어졌고 모자보건사업이 이루어졌고 아동복지사업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마지막 때 육아건강관리, 산정간호, 우유보급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간호제도의 특성 별표 많이 하세요. 보조역할. 그 다음에 개별적 간호법 중심의 수기와 치료예요. 왜 개별적 간호법이 이루어졌을까요?
독일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서양 간호의 영향보다는 동그라미, 어디다 동그라미? 독일이요. 그래서 독일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 땡도 별표. 한 간호교육은 1년 반에서 3년의 짧은 기간이었었고 입학 수준도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식 간호제도의 특성 4가지 땡은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 3번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 간호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은 간호사 면허 시험처럼 필기 실험으로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전문 간호사 시험은 필기도 보고요. 실기도 봐요.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는 총 몇 개다? 13개.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경력 10년 내 경력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 경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년 기억하셔야 돼요. 3년 이상이 돼야지 전문가 간호사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경력이 10년이도 그 분야에서 3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종양 전문 간호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종양 전문 간호사에서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동 전문 간호사를 하겠다. 그러면 10년 근무를 했는데 아동 수업 파트나 신생아실 뭐 이런 데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럼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년 이상의 간호사, 그 파트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외국에 해당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에 들어온 처음 3년간은 그 자격을 인정해요? 아니죠. 외국에서도 이 자격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시험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 교육기관에 3년 이상 전문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대요. 전문교육과정은 몇 년? 2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석사과정들이 전부 이런 형태로 2년으로 이루어지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토탈 13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죄송한데요. 저보다 조금만 더 목소리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잠 깨우기. 자,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산 및 아동 분야 13개예요. 그러면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술이 없죠. 그래서 닭가장에 수술이 많이 나와요. 자격 인정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2년, 3년 이거 숫자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수술 후 통증으로 운동을 안 하는 환자에게 간호사가 조기 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환자에게 운동을 격려할 때 관련되는 윤리 원칙. 어떤 윤리 원칙이 충돌하고 있어요? 자, 이거 몇 번일까요? 자, 저 좀 보시겠어요? 자, 몇 번? 1번.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자,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조기 운상을 하라라고 하는 선행의 원칙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은 아니죠. 그렇죠. 자율성의 원칙. 어떤 게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환자가 나 아파서 운동 안 해요. 이게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는 운동 안 하겠다고 하는 환자한테 간호사는 좋은 목적, 선행의 목적, 선의의 목적으로 운동을 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관련되는 원칙이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윤리 원칙이 충돌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인물의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 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요. 자, 그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요 개념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신이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뭐와 관련되는 거죠? 자율성의 원칙 그러면 사전 동의가 이 말이 들어가요.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자율성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행 금지는 악행을 하지 말아라고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간호사는 해로운 약인 줄 알고 남한테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로운 약을 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악행이요.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써놓고는 선행의 원칙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악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선행의 원칙은 선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선을 베풀거나 증진시키는 거, 뭐 이타주의 원리라는 것이고, 네 번째 별표요. 선을 베풀 때 자율성을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의 원칙이 먼저예요? 자율성의 원칙이 먼저예요? 자율성의 원칙이요. 한자의 자율성을 꺾지 말아라는 거죠.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의의 간섭주의 별표하세요. 선의의 목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뭐예요? 자, 환자에게 개인의 이익, 복지 등을 위하는 길이라면 환자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성은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요.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도 있다. 선행이 목적이라면 환자가 안 하겠다고 해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문제를 보세요. 자, 4번에 환자가 싫다는데도 조기 의상 하라고 교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선행의 원칙과 선의의 간섭주의가 비슷한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그거부터 적고 들어가죠. 비슷한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선행을 베푼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간섭주의는 선행의 원칙에 들어가요. 그쵸? 차이점은 뭐예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느냐, 아니면 자율성을 무시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똑같이 선행을 베푼다라는 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4번의 문제를 바꿔요. 자, 문제를 똑같이 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원칙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자는 운동 안 하는 환자한테 간호사가 억지로 환자에게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죠? 정확하게 하면 선의의 간섭주의예요. 그렇지만 답에 닭가장에 선의의 간섭주의가 없고 선행의 원칙이 들어가도 맞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차이점은 자율성을 존중하느냐, 자율성을 배제하느냐, 그 차이예요. 선의의 간섭주의 꼭 기억하고, 자, 선의의 목적으로 간섭을 하려면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왜 너는 환자가 싫다는데도 조기 이상을 시키느냐 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당한 조건이 뭐냐고요. 자,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요. 환자가 어떤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간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의 원리.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환자한테 해가 가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해야 되겠죠. 해가 안 가게 어떤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자율성이 확보되는 길. 자, 환자가 멘탈이 돌아왔다. 멘탈이 스투버 상태에서 알라탄 상태로 돌아와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상황은 승낙할 것이라고 하는 승인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자율성의 상황, 그 다음에 해의 원리, 승인의 원리가 정당화 조건입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율성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가 충돌하는 거. 자, 응급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자가 멘탈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해.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강행하는 거는 선의 간섭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다는 거는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과 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아파서 움직이려고 안 해. 환자가 아파서 움직이려고 안 하는 거는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키고 운동시키는 거는 선의의 원칙이죠.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 문제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는 자, 특히 두 번째 때 공평한 간호 제공.
그 다음에 의료자원 분배의 형평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해요. 그러면 20대 환자한테 할까요? 80대 환자한테 장기 이식을 할까요? 자, 20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20대로 했어요? 20대 환자를 장기 이식하면 살려놓으면 더 오래 살아서 뭔가 사회에 좋은 행동들을 할 거다. 그럼 80대 환자는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돌아가실 거여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의의 원칙을 장기 이식은 자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순번대로. 그렇죠. 순번대로.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이 맞는 순서대로 아니면 장기 이식 신청자 순서대로. 그쵸? 순서. 이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한 간호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실에서 CPR 상황이 벌어졌어요. 20대 환자와 80대 환자가 동시에 CPR 상황이에요. 누구를 살필 거예요? 1분이라도 빨리 CPR 상황이 일어난 환자한테 하는 거지 무조건 20대한테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분배, 그 다음에 공평한 간호 제공, 의료 자원의 분배. 이 항상 말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말이 좀 어려워요.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실천하는 윤리 원칙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가요. 정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아까 공평한 간호 제공이에요. 우리 윤리 강령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차별하지 않고 환자에게 똑같은 공평한 간호를 제공한다.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있죠. 그죠? 윤리 강령에.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간호부장님이 오셔서 자, 김 선생님, 저기 병원에 VIP가 왔거든. 아는 지인이야. 잘 부탁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VIP라고 잘 부탁해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물론 환자를 잘 봐줘야 되는 모든 환자를 잘 봐주는 건 맞죠? VIP라고 잘 보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간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것이 주어졌을 때 환자를 공평해야 되는 간호를 시행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죠. VIP라고 잘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나는 환자에게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서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했다. 어떤 원칙과 관련된 거죠? 정의의 원칙이라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직의 규칙은 사실을 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의 규칙은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생활 유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실의 규칙은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요? 계약이요. 계약관계, 그 다음에 약속 이행이요. 자, 환자가 원무과에 들려서 입원 결정서를 쓰게 되죠. 입원 수속하면. 그러면 환자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죠. 병원이 대표해서 환자하고 사인을 하고 환자는 병원과 사인을 하죠.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호사는 그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묵인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는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적인 관계, 약속 이행과 관련되는 거는 성실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땡,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병원의 1층 외래 데스크에 가면 파트별 이거 다 붙어 있어요. 또 어디가 붙어 있어요, 이거? 엘리베이터 안에도 붙어 있어요. 식당 앞에도 붙어 있어요. 그렇죠? 머스트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진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맞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요.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맞고요. 자, 환자의 권리를 개시할 의무가 있는 거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없이 이건 의료기관 장의 의무예요. 의료기관 장. 환자의 권리 개시를 해야 되는 의무는 병원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 유인물에 보시면 환자의 권리 우리 네 가지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옆에 땡땡이 땡 있죠.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옆에 땡을 주고요. 어떻게 문제가 바뀔 수 있냐면, 자, 다음 중 이 옆에 땡을 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땡땡, 지금은 제가 이거 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꼭 한 번은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알 권리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지, 비밀을 보호할 권리인지,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인지에 속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여러분?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이에요. 환자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기 결정권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아니라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옆에 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권리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요. 병원장은, 의료기관장은. 그래서 보건복지부 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래 데스크 가면 간호사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려고 물어보려고 가죠. 그 앞에 환자의 권리 의무가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의무요. 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가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외래 진찰할 때 얼굴 보고 외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제가 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찰을 받아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는. 그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외국의 여성들 많이 오죠. 그쵸?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관리는 조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맞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리라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호관리는 인적 요소보다 물리적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 아니죠? 물리적 자원의 활용보다는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다음,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이거는 관리에 대한 설명보다 우리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문항? 그렇죠. 지휘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고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뭐죠? 간호관리의 목표는 뭐 하는 거예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도 한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다음 중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아니죠. 간호사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는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의 정의를 한번 봐보세요. 자,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간호관리의 목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노력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기획, 조작,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과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성별표요.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리에서는 인적 요소로 사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는 그러면 간호사, 인적 요소인 간호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관리 과정은 목표를 추구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지향적, 목표지향적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죠. 과정지향적이 아니라 목표를 지향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목표지향적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기능이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테일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로자의 욕구, 성취감을 향상시킨 이론은 인간관계론이에요. 합법적인 권한의 근거한 권력을 강조한 이론은
관료제죠.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 제정 준수를 중요시한 거 다까지 2번 관료제의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세 번째, 행정 조직의 한 목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원칙을, 관리 원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뒀다라는 것은 행정관리론이죠. 누가? 페이올. 이 말한 행정관리론. 그래서 행정관리론에서 14개의 관리 원칙을 만드는 거죠. 근로자를 뽑을 때 업무에 맞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이게 테일러죠. 4번이고요. 효율성과 효과적인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한 이론은 관료제예요. 그래서 다까지 2번과 5번은 관료제, 1번은 인간관계론, 3번은 행정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론들의 대표적인 문장들을 써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문장. 자, 그러면 유인물 잠깐 보세요. 관리 이론의 이해. 자, 가장 난이도 하 문제는 뭐냐면 가장 늦게 나타난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상으로 보셔야 돼요. 먼저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고전적, 그 다음에 신고전적, 현대적 이론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다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고전적 이론 대표적으로 큰 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합창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자, 고전적 조직 이론 큰 소리로 눈에 보이는 거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이게 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인 건 뭐냐면 사람을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제인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야. 나쁘게 말하면 기계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은 수단으로 봤다라는 게 고전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찰리 채플린 영화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막 뭔가 찍어내죠. 찍어내다가 공장에 휘말려 들어가요. 사람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사건. 이게 고전적 시대의 영화예요. 자, 신고전적은 사람을 너무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우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인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라 라고 해서 사람을 사회인으로 본 개념이 신고전적 이론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인간관계론, 행동과 의사결정.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의사결정론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가지는요,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은 조직을 뭐예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폐쇄 조직으로 봤어요. 근데 현대적 이론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 조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현대적인 대표 이론 큰 소리로 체계 이론, 상황 이론이에요. 그러면 가장 늦게 나타난 이론이 뭐예요? 체계 이론이나 상황 이론이에요. 그렇게 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점에 의한 분류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관리 이론들을 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적 이론은 사람을 대우했다고요? 대우하지 않았다고요? 대우 안 했어요?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바꾸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였지? 테일러가 어떻게 시간 분석 동작을 통해서 바꿨죠. 그 다음에 공장을 펑셔널 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관리론, 페이올이 말한 행정관리론은 조직을 관리할 때 상위 관리자가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구성원들을 관리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론적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로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론적 관점에서 본 게 고전적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은 여기에 대항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에 포커스예요? 인간, 사람의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인간론적 관점에 봤어요. 단 현대적 이론은 얘네 2개를 다 통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론적 관점에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시에는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물론 의사결정론을 한번 봐보세요. 자, 시대적인 구분에는 의사결정론이 신고전적인 데 들어가고 관점에 의한 분류는 의사결정론이 구조론적 관점에 들어가요. 차이는 뭐냐면 학자가 그렇게 분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을 국시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이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 이론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과학적 관리론이요. 누가 만들었어요? 테일러요. 그래서 자,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땡별표 어떤 연구 분석을 했죠? 시간 동작 연구 분석이요. 자, 시간 동작을 어떻게 했냐면 테일러가 초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A라는 일할 때 몇 초, B라는 일할 때 몇 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했을까? 시간 동작을 초로 다 계산하면서 찍어서 분석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공장 주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근로자들 일하는 게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시간 동작 분석 연구를 초시계를 갖고 다 근로자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똑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근데 가방을 10개 만든 사람이 있고요. 50개 만든 사람이 있어, 1시간에. 그러면 공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아, 50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겠구나. 10개 만든 사람보다 아웃풋이 훨씬 좋죠. 그쵸? 그러면 그 방법을 하나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개 만든 사람 50개 만든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서 그거를 여러분 표준화했다고요. 표준화했다라는 거는 뭔가 매뉴얼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개 만든 사람의 손동작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순서대로 일을 정리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 순서대로 일을 하라라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4가지 기본 원칙 별표하세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계했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10개 만든 사람과 50개 만든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계시는 학생, 내가 50개 만드는 사람이야. 쟤는 10개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 사장한테? 내가 쟤보다 5배 일을 더한 거잖아요. 월급 많이 주세요.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절한 보상제도라는 건 뭐냐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월급 더 많이 주겠다고요. 대신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월급 깎아버리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 제가 1시간에 10개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월급 깎이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한테 생산성을 50개 만드는 걸 만들려면 공장주 사장이 어떻게 일을 진행을 했을까? 자, 50개 만든 사람의 비디오라든가 뭔가 매뉴얼화된 게 있을 거잖아요. 너 그거 보고 연습해.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숙달이 되면 1시간에 50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게 과학적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근로자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쵸? 뽑고 또 그걸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뭘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프로토콜, 표준화된 거 매뉴얼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하면 희망부서를 써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쵸? 저같이 조금 움직임이 좋아하는 사람은 내과 가면 좀 힘들어요. 막 액티비티가 좋은 외과 가야 날아다녀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정신과 병동에 넣어요. 저는 수술 파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수술장 학생들 실습하면서 저희는 당직도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당직을 같이 간호사님하고 썼는데 새벽 3시에 콜 당해서 내려갔어요. 그것도 NS 수술. 그쵸? 학생이다 보니까 수술실 실습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고. 저는 키도 작으니까 깨금발 치면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새벽 3시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 다음에 NS 수술을 보고 너무 저는 싫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저는 결정적으로 수술실이 싫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혈관이 전기로 보비로 지지는 혈관 지지는 냄새 있죠. 그거를 정말 못 맡겠더라고요. 친구들은 스케줄 때문에 수술실 가겠다고 다 쓰는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배제했어요. 근데 저를 수술실로 배치하면요. 싫다는 사람한테. 그럼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그쵸? 적절한 과업에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또 공장 조직을 철저하게 기능 조직으로 나눴다. 펑셔널하게 분업화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이게 가장 꼭 외워야 될 네 가지예요. 그래서 관리에 미친 영향. 자, 이론들은요. 이론의 특성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특성 외우고 그다음에 이 이론들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외워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장단점들을 외워야 돼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관리에 미친 영향 분업화했다고요. 펑셔널하게 나눠놨다고요. 그 다음 직무 표준화. 아까 표준화시켜서 매뉴얼화 했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근로자들 훈련시키면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화 통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고자 했죠. 자, 그동안 그냥 테크닉만 가지고 그냥 경험을 했던 거,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형태로 일을 했다 그러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시킨 도구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실무로 바뀌었다라는 게 관리에 미친 영향. 한계점은 사람을 너무 기계인으로 봤다고요. 경제인으로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 봤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근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이렇게 다 해서 너네들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관리자의 일방적인 명령 통제고요. 그 다음에 작업과 노동의 과학이에요. 그 다음 공장 내부의 합리화, 펑셔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영의 과학과 관련된 이론은 뭘까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경영의 과학화는 뭘까? 경영관리론이에요. 그쵸? 페이올이 말한.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합리화. 이것도 행정관리론. 경영관리론 이꼴 행정관리론이에요. 그래서 페이올이 말한 경영의 과학 조직 전체의 합리화는 행정관리론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가 하고 일은 근로자가 해야 되는 계획과 집행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인간성 경식 가장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50개를 만드는데 다른 방법을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 방법만 써라라고 이야기한 게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환경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방법만을 고집을 해서 생산성을 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에 의한 경직성으로 개인차 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자, 똑같이 5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디오가 오른손잡이를 위한 비디오였어. 오른손잡이, 50개 만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야.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야. 근데 그 왼손잡이한테 50개 만드는 오른손잡이의 일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똑같이 50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개인차를 고려하지는 못했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조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비공식 조직을 경시했어요.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로 만들어진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죠. 기계적 능률성만 추구했어요. 사회적 능률성은 무시했어요. 그럼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건 뭘까요? 반대로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능적 간호분담 방법, 간호인력에 산정되는 간호 업무량 분석이요. 여러분들 간호 업무량 분석에 직접 간호 활동, 간접 간호 활동 배웠죠? 그거 처음에 어떻게 분석했는 줄 아세요? 시계 갖고 분석했어요. IV 하는데 몇 시간, 몇 분, 바이탈 하는데 몇 분, 그죠? 폴리 인설트 하는데 몇 분, 이런 식으로 한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업무량 분석할 때도 썼고요. 그다음에 성과급하여 인센티브 월급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만든 게 과학적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분석 방법 꼭 외우셔야 돼요. 가장 기초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획의 원칙입니다. 자, 현재 간호조직에 사용 가능한 자원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소화하되, 그렇죠? 새로운 자원은 최대한 하라고요. 뭔가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사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으로 늘려야 돼요. 그렇지만 새롭게 투입된 자원은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의료 환경이 변하더라도 한 번 받은 조직의 기획은 수정돼서는 안 된다. 문장 이상하죠? 환경이 바뀌면 기획은 바뀌어야 돼요. 그쵸? 안 된다, 틀렸죠?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복잡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전문 용어 사용 안 돼요. 자, 간호부에서 만들어서 막 의학용어 메디컬 쓰잖아요. 그 기획을 병원의 행정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쵸? 메디컬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 쓰지 말라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거를 보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 사용하지 말고 복잡하고 상세한 게 아니라 우리 기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료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 푸시다 보면 딱 답글자는 5가지 답이라고 딱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의 원칙,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5개가 안 떠올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답이야. 근데 생각은 안 나면서 입에서 응응응응 거려. 근데 서술로 주관식으로 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테일러 과학적 반복론 쓰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과학적 반복론의 빡 특징을 5줄로 써놓죠. 그쵸? 이게 그렇게 기획을 쓰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결, 단순, 명료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연구병동을 짓는데 모든 예산을 다 썼어요. 아니죠. 병동을 짓는데 쓰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직계층에 걸쳐서 목표, 수단, 연세에 따라서 큰 계획에서 간호단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기생을 파생시키는 원칙은 뭐예요? 계층화의 원칙이죠. 자, 그러면 유인물의 계획의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닭가지 1번은 어떤 원칙? 있는 자원은 최대화하되 새로운 자원은 최소화하는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죠. 2번은 수정해야 돼요. 그럼 무슨 원칙?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는데 수정해야 된다로 바꾸면 탄력성의 원칙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간결성의 원칙이죠. 4번은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 거죠. 연구병동 짓는데 돈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계층화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획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느냐 문제 안 나와요. 자, 지금까지 원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의들을 내놓고 문제가 나와요. 목적에 맞게 해야 되죠. 목적에서 벗어나면 돈 많이 들고 그죠? 비능률적이 돼요. 간결하게 해야 되죠. 탄력성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기획은 바뀌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기획을 만드는데 기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생각해서 미리 작성하는 거죠. 사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획안을 쓰는 거는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작성은 지금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2달 뒤에 쓰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럼 2달 뒤에 바뀌는 기획과 1년 한 번도 안 바뀌고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기획과 어떤 기획이 좋아요? 자주 안 바뀌는 기획이 좋죠. 물론 환경이 바뀌면 기획은 바뀌어야 되는 융통성을 지어야 돼요. 근데 잘 만들어 놓으면 안 바뀌고 1년도 쓸 수 있고 2년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안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을 잘 하려면 미리 뭘 잘해야 될까요? 한 2개월, 4개월, 6개월, 1년 있다고 쳐요. 안 바뀌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으려면 안정성의 원칙에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뭘까?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 2개월마다 바뀌어. 그러면 2개월 예측해서 기획을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또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자료 수집도 정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기획을 지금 만들어서 1년 동안 계속 썼다 그러면 미래 예측을 너무 정확하게 잘한 거죠. 기획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바뀌는 환경과 관련해서 데이터, 정보 수집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래 예측의 원칙이죠.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요소들이 다 빠짐없이 기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기획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경제성의 원칙은 설명했고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계층화의 원칙은 답까지 땡땡이를 주고 답을 계층화의 원칙으로 많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2개 땡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층화의 원칙 순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째 땡. 사명, 목적, 철학, 목표, 정책, 절차, 규칙, 계획.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의 계층, 가장 큰 것에서부터 세분화해서 작은 것으로 가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사명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 목표, 정책, 정착, 규칙 이 순서대로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일선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이요. 몇 번이죠? 4번이죠. 업무적인 의사결정, 구조적인 형태에서 의사결정, 정형적인 상황에서 하는 의사결정. 자, 그러면 최고관리자로 바꿔. 자, 9번은 일선관리자니까 답은 4번이에요. 최고관리자는? 답은 없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최고관리자는? 자, 유인물에 볼게요. N쇼분 외울 필요 없어요. 적용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눠져. 그럼 최고결정, 최고관리자가 하는 거는? 전략적이죠. 그쵸? 지금처럼 일선관리자니까 업무적 의사결정이었고 최고관리자가 하는 거는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유인물에 쓰던 문제집에 쓰시던 최고관리자 옆에 써놓고요. 하나 연결하세요.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어느 정도 구조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구조화된 패턴이 아예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선관리자들이 일할 때는 구조화된 패턴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여러분들한테 물품 신청을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품 신청을 하라 그런 것보다 물품 신청 리스트를 주고 1번 물건은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요일 딱 정해져 있고 B 물건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요일 정해져 있고 어떤 정형화된 틀을 하고 하는 의사결정은 일선관리자가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선관리자가 구조적인 형태가 있다 정형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고관리자는 아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는 정형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고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이런 판단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최고결정 관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고관리자는 전략적이다, 전략적이다, 그다음에 비정형적이다, 아니면 비구조적이다.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지금은 일선관리자가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를 바뀌면 어떻게 돼? 최고관리자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틀이 없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틀이 없는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의사결정. 자,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호부장이에요. 그러면 미래 환경이, 우리 의료 환경이 어떻게 바뀐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그쵸? 그래서 그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호부가 성장할 수 있느냐, 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은 첫 번째 땡에서 전략적 기획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예요. 기획의 종류 세 가지.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 있어요. 보이죠? 첫 번째 땡들이 다 그거죠? 기획의 종류입니다.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기획. 그러면 이걸 같이 연결고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적 기획을 해요. 왜? 조직에 나가는 미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의사결정, 장기적인 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최고관리자가 한다는 거죠. 최고관리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비정형적이다,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관리자가 할까요?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기획은 전술적 기획과 관련되는 거. 업무적 의사결정은 운영적 기획과 관련되면서 어떤 관리자? 일선관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정도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게 정형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전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룰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땡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써있는 대로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적이다, 단기적이다, 확실한 환경에서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간호사 선발 시 의사결정은 뭐죠? 우리 신규 간호사 선발 자격이 뭐예요?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라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 아주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또 병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실에 신청하는 것도 요일별로 주기별로 다 써 있어요. 어떤 양식을 써서 해라라는 게 다 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정형화된 의사결정. 그렇지만 비정형적인 거는 사전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고 독특한 의사결정 누가 하냐면 최고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죠. 장기적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간호부 미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게 불확실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기술, 경험, 태도들만 갖고 그 위험한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 이게 그럼 분석해야 하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게 비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창조적 사고의 순서. 답은 1번이죠. 욕준숙조검. 자, 욕구 단계를 하고 유무로 같이 보세요. 준비 단계, 숙고 단계, 조명 단계, 검증 단계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2번 발표하세요. 자, 이 단계에서 실제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단계는 어디다? 아, 유인물에 없구나. 죄송해요. 자, 그러면 준비 하나만 써놓으세요. 준비 땡땡. 준비. 실제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단계가 준비 단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단계가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조명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통찰력을 발휘해서 대안을 발견하는 단계가 조명 단계. 대안이 뭔가 빛이 딱 떠오르는 거. 그래서 창조적 사고는 이 순서가 나오고요. 가끔씩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대안을 발견하는 단계, 조명 단계가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순서랑 준비 단계, 조명 단계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예산의 정의입니다. 자, 예산의 정의는 몇 번? 1번이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의 계획을 통합해서 화폐 가치로 표현된 금액으로 표시된 업무 계획서. 그래서 화폐 가치란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재무관리에서는요, 정의에 대한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2번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기능. 재무관리에 대한 정의예요. 3번은 환자 간호에 소요되는 간호활동 비용. 간호 수가에 대한 거죠. 4번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 그렇죠. 손익계산서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 대차, 대조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예산을 물어보는 문제지만 다까지 1, 2, 3, 4, 5를 주면서 대차, 대조표냐, 손익계산서냐, 재무관리 개념이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재무관리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꼭 정의하세요. 이게 지금 다까지항에 있었던 거죠.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야, 밑에 해보세요. 재무관리 기능 맨 밑에 땡별표. 투자를 결정하고요. 자본 조달의 기능이요. 자,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고 뭐 나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 이런 것이 자금 조달 기능이에요. 그럼 돈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어디다 투자할 건가? 이게 투자 결정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자, 예산의 정의는 3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을 다 기억하면서 이걸 답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는요. 자, 항상 자산, 자본, 부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차, 대조표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라 그랬었어요? 자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죠.
그래서 이 표로 자기의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아까 자금 조달 기능을 한다고 했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왔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에 리스트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합한 게 자본 플러스 부채를 합한 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산이, 그래서 내 자산이 얼마다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보는 게 대차 대조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산가에 속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애도 많이 할 거고 결혼도 할 거죠. 그래서 소개를 들어오는데 그 소개가 매덕 자산가다. 넘어가지 말라고요. 자산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빚이 있다고요. 그럼 일단 거부하지는 마세요. 나가세요. 나가서서 우리 현명한 질문. 그것도 첫 번째 만나자마자 빚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어느 정도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스마트하단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산 이꼬로 자본 부채, 또 자산 자본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대차 대조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세요. 그래서 특히 대차 대조표에는 첫 번째 땡, 세 번째 땡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어떤 말이 꼭 들어가냐면 기업의 경영성과예요. 기업이 어떻게 경영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땡에서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 그렇죠. 수익성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 보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가계부가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가계부인 거죠. 우리 가계부에 뭐 써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쓰는 게 가계부잖아요. 그거를 기업으로 옮겨놓은 게 손익계산서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원가요. 환자 요구에 부응해서 수행하는 간호 행위에 대한 비용은 원가예요. 그래서 간호 원가 세 번째 땡은 뭐 합친 거다? 인건비, 행정비, 간접비 합친 거다. 수가는 행위의 대가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수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개념만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12번 휴버가 제시한 권한의 특성. 여기서는 휴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한의 특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권한은 동적이다. 조직 권력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그렇죠. 정적이라는 거죠. 권한은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부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간호사가 여러분을 매니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간호부에서 수간호사에게 수간호사는 직위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을 매니지할 수 있다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위에서 부여된 힘이기 때문에 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문제 옆에 땡 조직 권력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이 문장은 맞아요. 왜? 구조적인 시스템 간호부에서 주요하는 위치죠. 맞습니다. 권한은 부하의 자발적인 복종만 포함한다. 자, 권한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 돼. 직위에서 부여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저 보세요. 제가 수간호사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이 병동의 수간호사예요. 그러면 이쪽 애들은 저를 좋아하는 저의 친화 모드예요. 추종자들이야. 근데 이쪽 팀은 우리 선생님 왜 저럴까 하고 저를 좀 싫어하는 안티 간호사들이야. 그러면 간호사가 쟤네들은 나 싫어하니까 빼고 그죠? 나를 좋아하는 얘네들만 데리고 나는 끌어갈 거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조직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복종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복종도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부하의 자발적인 복종만 끌고 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리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G파트에 가면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리더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나와요. 거기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는 여러분 정치 권력 세력들 봐보세요. 리더들이죠. 그럼 그 리더는 자기 좋아하는 추종자들만 끌고 가지 자기 반대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요? 안 가죠. 그게 리더예요. 근데 관리자는
비자발적인 추종자까지도 끌고 간다고요. 그 다음 조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승인권이 뭐다? 권한이다라는 거. 답은 3번이에요. 다음 권한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죠. 다음 권한은 어디가 틀렸어? 5번은 B자만 지우면 되죠. 공식적인 조직에서 부여하는 조직 권력이죠.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한 가지 권한은 상황적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나머지는 지금 다 설명했어요. 상황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수선생님은 수선생님이야. 그쵸? 왜? 조직에서 너 수간호사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선생님 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간호사,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 이 사람이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고 저도 이제 간호사였는데 둘 다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딱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마디가 우리는 어머 선생님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잘못된 호칭이에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수간호사예요. 병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수간호사는 직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걸 아신다 그러면 어머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어머 선배님 이렇게 가야지.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에서 권한은 직위를 떠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이란 이야기예요. 직위가 있어야지만 권한이 있지 직위가 없어지면 권한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 조직 구조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유인물 봐보세요. 조직 구조 구성 요인 세 가지는 뭐다? 우리 큰 소리로.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가장 쉬운 문제는 이거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옆에 땡땡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직권화는 조직 내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업무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정도는 직권화가 아니라 공식화죠. 그쵸? 얼마나 공식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직 내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는 복잡성, 얼마나 세분하게 나눠져 있느냐. 이게 복잡성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수평적 진화가 진행될수록 수직적 분화는 퇴행한다. 자, 이 말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틀린 문장이에요. 수평적 분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졌다란 이야기야. 이런 조직. 수평적으로 한 10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수평적인 분화. 수직적인 분화는 밑으로 깊게 가는 게 수직적인 분화예요. 자, 그러면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면 이 사람들의 업무 조정은 어떨까요? 잘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너무나, 다시 말하면 일을 너무나 세분화돼서 나눠 놓으면은 일이 중복이 되고 조정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잘 안 되니까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 누군가가 매니저겠죠. 이 누군가는 직권화된 세력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평적 진화가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수평적 진화는 수평적 분화가 계속 옆으로 펼쳐질수록 수직적 분화가 퇴행되는 게 아니라 일이 부서 간의 조정이 더 힘들어. 지금 그림에 5개야. 근데 저게 10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일도 많이 하면서 세부적으로 막 나세하게 나눠졌어요. 그럼 서로 부서 간의 협조는 잘 안 돼요. 조정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조정할 사람 누군가가 나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분화는 촉진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와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게 수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퇴행된다라는 게 아니라 진전된다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직적 분화가 발달한다 이래도 되고요. 진전된다도 맞아요. 근데 퇴행됐다란 말은 틀린 거고요. 자, 통일성을 촉진한다.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권화의 특성이 아니라 직권화죠. 자, 직권화는 권력이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대장한테 집중되어 있죠. 직권화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명령을 하면 바로 일개 사병까지
쫙 명령체계를 따라가죠. 그래서 통일성, 군대가 행동통일은 정말 빠르게 되지 않아요? 명령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장이 말만 하면 어때요?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대장에 대한 절대 복종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직권화입니다. 분권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분권점 박신이 적합한 게 아니죠. 루틴으로 맨날 했던 거는 어떻게 해요? 직권하던 세력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조직구조 구성 요인의 세 가지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그러면 정의 기억하자. 복잡성의 정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 그러니까 분화 동그라미, 직무 표준화 동그라미. 직권화는 권한 집중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직권화는 권한의 중심화. 누구한테? 상층 관리자한테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층 관리자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동그라미 어디다? 일관성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좋은 거는 뭐다? 직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조직화의 원리예요. 조직화의 원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1번. 한 사람의 화의자는 한 사람의 직속 상사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조직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된다. 어떤 원칙이죠? 명령 통일이죠. 한 사람한테 명령받고 보고도 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자, 한 사람의 관리자가 통솔하는 직원의 수가 적을수록 조직 계층 수는 줄어든다. 자, 통솔 범위의 원리와 계층 수는 반비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의 적을수록 조직 계층 수는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적어보세요. 자, 이 8이 통솔 범위예요. 자, 계층이 직권화된 세력이에요. 라인 조직.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조직으로 수직적 분화가 대청된 데는 제가 관리하는 통솔 범위는 요만큼이에요. 이쪽 라인만 가면 되죠. 이래 한 라인만. 그쵸?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요만큼만 해야 돼요.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6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건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평적인 조직은 제가 관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평적인 분화가 진행될수록 어때요? 통솔 범위는 넓어지고요. 수직적인 분화가 계속된 데는 통솔 범위는 작아진다. 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의 수가 적을수록 계층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계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계층이에요. 그래서 통솔 범위가 줄어드는 거는 어때요? 통솔 범위가 작죠. 그럼 계층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가 많죠? 그 다음에 통솔 범위가 이만큼 돼요. 그러면 계층은 지금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죠.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에 각 업무별로 명령, 의사소통, 권한이임, 행정관리 목표를 설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는 분업 전문화가 아니라 계층제의 원리죠. 그 다음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등급화함으로써 명령 계통과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원칙, 계층제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조직 목표를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동 통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노력을 통합해서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권리,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답까지 5개가 각각의 하나에 한 문제씩 다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기출에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조직화의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서 계층제의 원리 그러면 어떤 말이 꼭 들어갈까요? 권한, 책임, 의무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이거에 따라서 상하로 설정해서 권한, 책임을 배분하고 명령 통일하는 거. 이게 계층제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은 아까처럼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 명령 지시 보고하는 거.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 이게 통솔 범위인데요. 특히 세 번째 땡 별표. 통솔 범위와 계층은 반비례한다라고요.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은 적어지고 계층 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는 줄어든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계층을 늘려라 줄여라.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을 줄인다는 거는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현대사회로 올수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업 전문화의 원리. 자,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을 주면서 답을 분업 전문화의 원리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분업 전문화의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들. 그 다음에 조정의 원리는 자, 지금처럼 두 번째 땡 한 답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땡에서 세 번째 줄 목표 통일의 원리요. 자, 목표 통일의 원리로 불리워지는 조직화의 원리는 무엇인가? 조정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통일해서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의 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그렇죠? 다음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